만약에 어떤 외계 문명이 블랙홀 주변에 있다면, 무시무시한 천체지만 그 블랙홀의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어떤 방식으로든 지구로 오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블랙홀은 얼마나 강력한가요? 요거는 이제 오해가 있는 거예요. 블랙홀이 정확히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어떤 특이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탈출 속도가, 어떤 질량이 커지고, 근데 질량이 거대하지 않아도 블랙홀이 가능하거든요. 이론적으로. 질량이 작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질량이 굉장히 큰데 조그매. 그래서 우리가 중력을 생각해 보면 중력은 거리의 반비례,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고 질량이 비례를 해요. 근데 질량 큰데 조그마니까 거리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럼 거기서 느껴지는 중력의 세기가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중력의 세기가 크다라고 하는 건 시공간을 왜곡을 시키는 거고, 그럼 예를 들면 탈출 속도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구 중력을 벗어나서 대포를 쏩니다. 그럼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겠죠. 좀 더 빠르게 쏘면 더 이렇게까지 갈 거고, 더 빠르게 쏘면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분명히 지구가 잡아당기는데 충분히 빠른 속도로 초속 7.8, 7.9km 정도로 쏘게 되면, 그 공기 저항이 없다 가정하면 이 대포가 휘죠. 휘는 건 지구 때문에 휘는 거예요. 하지만 휘지만 지구도 둥그니까 자꾸자꾸 나가서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뒤통수를 치게 됩니다. 이거는 뉴턴의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그 책에 직접 그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충분히 빠르게 쏘면 위성을 만들 수 있다. 인공위성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회전하게 위성이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이제 탈출 속도, 제1 우주 속도라고 불러요. 그런데 더 세게, 더 빠른 속도로 쏘게 되면 이렇게 멀리 갔다가 다시 결국에 떨어질 수 있겠죠. 더 빠르게 하면 더 멀리 갔다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중력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쏘게 되면, 이 속도를 넘어가게 되면 영구히 멀어져 버립니다. 돌아오질 않아요. 이걸 탈출 속도라고 불러요. 근데 이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경우에, 탈출하려면 빛보다 빨라야지만 갈 수 있어. 여기는 질량이 크면 좋겠지만 질량이 작아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출발하게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원빈 같은 분은, 원빈이미 결혼했구나. 디카프리오 같은 분은, 디카프리오, 멋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이제 내 어장 안에 넣을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거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도 제 바로 가까운 곳에 있는 제 아내 정도는, 물론 아내들은 비웃을 수 있겠지만, 제 아내 정도는 이 안에 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량이 꼭 크지 않아도 거리가 아주 가깝다라고 한다면 그곳에서는 탈출하기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존재, 빛의 속도가 그러니까 탈출 속도, 이 천체의 영향을 벗어나기 위한, 중력권을 벗어나기 위한 탈출 속도가 빛 속도보다 크면, 빛이 우리 우주에서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라고 했잖아요. 그거로도 탈출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아무것도 탈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블랙홀이 된 겁니다. 아무것도 탈출을 못하니까 빛도 밖으로 못 나가겠죠. 빛이 못 나간다는 건 빛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보 혹은 상호작용, 전자기 파의 속도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무언가가 없어졌어요. 태양이 갑자기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러면 지구 입장에선 태양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8분이 걸리는데 사실 없어졌거든요. 8분 동안 태양이 있는 것처럼 우린 보이겠죠. 그런데 태양이 있는 것처럼 지구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보이기는 하지만 중력은 사라졌으니, 태양이 잡아당기는 힘은 사라졌으니 그때부터 일직선으로 움직일까요? 하면은 휘어집니다. 태양이 눈에 보인다면 중력도, 태양이 사라졌다는 그 정보가 지구까지 오는 그동안은 중력이 있는 것처럼 움직여요. 네, 이걸 중력자를 갖고 얘기하면 쉽고, 중력장의 변화 속도가 빛의 속도다라고 한다면 태양이 어느 날 사라졌지만 있었던 그 태양이 사라졌다는 그 정보가 옆으로 쭉 퍼지면서 지구로 오기까지 빛의 속도만큼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동안은 지구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속도가 없다, 마법 같은 원격 작용이다라고 주장했던 건 뉴턴이고, 이렇게 시간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보의 전달, 영향의 전달, 전자기파의 전달, 이것이 모두 빛의 속도가 제한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제 이게 우리가 정설이고 맞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것도 블랙홀 바깥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빛이 못 나간다. 빛의 속도로 불가능해. 빛보다 빠른 게 없다면 물질은 당연하거니와
어떠한 정보도 못 나가는 셈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수학적인 이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항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 엄청나게 무겁잖아요, 태양이. 그런데 무거우면 중력이 크잖아요. 그럼 왜 한 점으로 뭉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까요? 내부에서 말하자면 계속 수소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핵융합을 통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복사압이 계속 바깥으로 가해져요. 그래서 태양이 엄청나게 무겁지만 안으로 더 못 쪼그라듭니다. 내부에서 계속 수소폭탄이 터지면서 복사압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더 이상 못 버티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쪼그라들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헬륨 핵융합도 일어날 거고 태양 정도 크기가 되면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되지만 언젠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핵융합이 끝나고 아주 온도는 높은데 지금 태양보다 훨씬 온도가 높은데 그 다음 단계의 핵융합을 일으키기에는 온도가 모자라서 이제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뜨겁지만 그게 이제 백설계성이라고 불러요. 식어요. 더 이상 에너지가 없어요. 바깥으로 가해지는 복사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붕괴하진 않아요. 왜 그러느냐? 당연하지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중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물질 안에. 뭐 파울리 베타 원리가 됐든 이런 식으로 수많은 입자들이 서로 중첩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찬드라세카르 한계라고 하는데 태양 질량의 1.4배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천체는 만약에 내부에서 수소폭탄이랄지 이런 것들이 막 계속 폭발하면서 복사압으로 버텨주지 않으면 이 물리적으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시점이 와요. 그러면 그때는 백색외성 정도 사이즈가 돼서 단단한 땅이 우리를 버티듯이 버텨주는 게 아니라 물질이 버티는 거를 넘어서는 압력으로 지금 중력이 가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질이 붕괴하고 안으로 확 빨려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블랙홀이 될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원래 백색외성 정도 사이즈로 버텨줘야 되는데 확 붕괴하면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특이점, 아주 작은 점으로 모여버리게 되거든요. 그럼 원래는 백색외성 사이즈가 되니까 그 안에 못 들어갔는데 훨씬 더 작아지게 되니까 그 안에 우리가 한번 구경하러 가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더 높아지는, 탈출이 불가능해지는 타이밍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돼요. 그 부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건의 지평선이에요. 왜냐하면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면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바깥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어떤 사상, 사건, 이벤트, 그 이벤트가 이런 거죠. 우리 지평선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이지 않잖아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어떤 이벤트들의 수평선인 거예요. 지평선. 그래서 사건의 지평선이라 부르는데 그 내부에서는 다 빨아들여 버리니까 빛도 빨아들이고 상호작용하고 싶은 모든 전자기파도 빨아들이고 모든 걸 다 빨아들여 버리니까 안으로만 들어가고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네. 탈출 속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바깥으로 드러나지 못하니 우리가 볼 땐 거기가 어떤 이벤트들이 보이지 않는 지평선 바깥이니까 이벤트 호라이즌이 되는 거죠. 참고로 그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명작 영화가 있으니 SF 영화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옥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블랙홀의 개념이에요. 물론 이제 실제로는 회전하는 블랙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이 말로 돌아오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질량이 크면 꽤 거리가 멀어도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사건의 지평선이 좀 바깥에 있을 거예요. 질량이 크면. 근데 질량이 별로 크지 않아도 아주 작은 점에 만약에 모일 수만 있다면 그 근방은 사건의 지평선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질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거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한 건 아닌데 질량이 별로 크지 않은데 그 근방 한 몇 센치 정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빠져나오는 게 불가능한 블랙홀도 가능한 거예요. 소형 블랙홀이 가능하겠죠.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에 그런 질문이 생겼어. 그런 블랙홀이 생겼어요. 만약에 사건의 지평선의 지름이 한 5cm 정도인 블랙홀이 지금 생겼어요. 그럼 이 내부에 뭐라도 들어가면 다 빨아들여 버려요. 그러면 이 블랙홀은 점점 자라날까요? 줄어들까요? 자라나야겠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 주변에 있는 공기 입자들 다 빨아들이면서 점점 조금씩이라도 자기 질량이 커질 거잖아요. 그런데 블랙홀이 증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호킹 복사 때문에 사실 이런 작은 블랙홀은 금방 증발해서 사라져 버립니다.
호킹 복사가 왜 일어나는지는 다음에 한번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보면 재밌을 텐데, 그것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기도 하고 가상의 설명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실제 한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건 뭐냐면 블랙홀이 꼭 크지 않아도 된다였어요. 대신에 블랙홀이 질량이 작으려면 거리도 가까운 곳에서만 사건의 지평선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작아야 된다. 자, 그럼 아까 PD님이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블랙홀의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다. 아니에요. 작은 블랙홀은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여기 요만한 블랙홀이 있다고 한다면 금방 사라지기도 하겠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물론 사라지면서 이제 에너지 물론 뿜어내겠죠. 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거리를 두고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얘는 아무런 영향을 못 줍니다. 얘가 블랙홀이 있어요. 뭔가 빨아들이고 싶어요. 근데 자기 사건의 지평선이 10의 마이너스 20제곱이에요. 제곱미터예요. 그 정도 가까운 거리 안에 입자가 하나도 없어. 뭐 산소도 없고 질소도 없어. 그럼 빨아들일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럼 걔는 그냥 그 상태로 있다가 누군가 나에게 말 걸어주길 기다리다가 그대로 외롭게 증발해서 사라지겠죠. 블랙홀이 뭐 강력하다라는 거는 아니고 블랙홀은 그냥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른 천체가 블랙홀인 거예요. 근데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로 어떤 뭐 입자 가속기를 돌려가지고 강입자 가속기를 돌렸을 때 블랙홀이 이론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블랙홀은 두 가지 정도예요. 항성 질량, 그러니까 태양 질량보다 조금 커다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법한 질량의 블랙홀이 있고 초대 질량 블랙홀에서 뭐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을 거로 추정되는 막 태양의 많게는 수십억 배 질량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블랙홀들을 우리가 예시를 들다 보니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의미는 없는 게, 그래, 독실아, 네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다. 그래, 블랙홀이 꼭 에너지가 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우주 관련 이야기를 할 때 블랙홀은 에너지가 많은 거 맞잖아. 라고 한다면 그건 맞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비주얼라이징 해보자면,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가르강투아 같은 커다란 블랙홀이 주변에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걔는 얼마나 강력하냐. 당연하게도 블랙홀의 질량에 따라서 그 강력함은 달라지게 되는데 일단 그 주변의 다른 항성으로부터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천체로부터 물질을 자기가 빨아들일 수 있어요. 그럼 자기가 점점 커지겠죠. 원래는 블랙홀이 아니었던 천체도 옆에 있는 천체로부터 무언가 물질을 빨아들이면서 자기가 질량이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에 딱 그 임계 질량이 넘어가면서 블랙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안으로 빨려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는 회전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에서도 구현된 인터스텔라 영화에서 구현되는 강착 원반이 만들어지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회전하고 있는데 이 각운동량은 보존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간단하게 실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뿜어내요.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저기에 블랙홀이 있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 수직으로 이제 제트가 만들어져서 어마어마하게 또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 빔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좀 블랙홀의 무서운 점을 이야기할 때는 기조력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블랙홀이 오히려 크면 기조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는데 기조력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혹시 슈베이커 레비 해성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해성 하나가 커다란 해성 하나가 목성으로 다가오는데 그 해성이 목성의 중력권 안에 들어갔을 때 기조력이 발생해서 조성력이 발생해서 해성이 부스러지면서 일렬로 목성에 충돌하는 사건이 예전에 있었어요. 너의 이름은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애니메이션을 보면 거기서도 해성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해성이 지구 근처에서 갑자기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땅으로 하나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거기서 잘 들어보면 기사가 나오는데 막 뉴스가 나와요. 근데 로시 한계는 넘지 않았을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 일본어로 막 기사가 잠깐 나와요. 애니메이션이니까. 그 로시 한계가 뭐냐면 이 해성 자체의 질량, 해성의 자체의 중력으로 찢어놓는 힘인 기조력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타이밍. 그게 로시 한계예요. 다르게 말하자면 이렇게 할게요. 무언가 어떤 중력이 가지고 있는 천체 근처로 무언가가 다가오게 되면요. 어떤 힘을 받냐면 자, 제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블랙홀 쪽으로. 그럼 제 머리는 블랙홀이 당기죠. 근데 제 다리 부분은 제가 키가 한 187 정도 되니까 머리는 좀 더 세게 당길 것이고 다리는 좀 더 약하게 당기잖아요. 상대적으로 양쪽을 잡아당긴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발에 의한 기조력 때문에
우리가 밀물이 만들어질 때 지구가 있으면 달이 여기 있으면 밀물이 이쪽으로만 쏠려야 될 것 같은데 양쪽으로 퍼지잖아요. 그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이쪽은 제일 세게 당기고 지구 중간은 중간 정도, 이쪽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당기니까 양쪽으로 벌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상대적인 거라서. 그럼 이제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 이 기조력이 너무너무 커지게 되면 스파게티 효과라고 해서 어떤 블랙홀에 너무 가까이 제가 다가가게 되는데 머리를 블랙홀 쪽으로 다리를 바깥쪽으로 해서 다가가게 되면 쭉 어느 순간부터 쭉 늘어나서 쑥 안으로 늘어나서 끌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시공간의 왜곡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 머리를 잡아당기는 힘이 몸이나 다리를 잡아당기는 힘보다 훨씬 커져서, 근데 오히려 블랙홀이 크면 안 그렇거든요. 근데 좀 작은 블랙홀의 경우에는 그게 너무너무 커져서 스파게티처럼, 제가 잔인하죠. 과학자들이 좀 잔인하게 얘기해요. 스파게티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해보자면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걸 넘어가는 무시무시한 존재이기도 하고요. 호킹 목사 얘기를 지금 딱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호킹 목사 얘기는 어떤 거냐면 블랙홀은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양자간론에 의하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도 입자와 반입자 같은 것들이 잠깐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깥에서 볼 땐 관측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도 일어나고 있고 저기서도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고 있을 거로 봐요. 평균 내면 0인 거예요. 근데 뭔가 만들어졌지만 요동이 있으니까, 양자 요동이 있으니까 그냥 잠깐 만들어졌다가 둘이 다시 합쳐지고 만들어졌다가 합쳐지고 하면서 평균적으로 0인 상태를 유지하는 장이 있는 겁니다. 근데 블랙홀 근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면 이 블랙홀의 어떤 그런 그 사상의 지평,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이렇게 두 개가 쌍으로 생성이 됐어요. 이건 예시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하나는 블랙홀 쪽에서 쑥 들어가 버렸어요. 얘 나도 같이 가 했는데 얘 못 갔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입자든 반입자든 상관없어요. 얘는 어떻게 되고 하나는 들어갔는데 하나는 바깥으로 튀어나와 나왔잖아요. 자, 그럼 이제 바깥 관찰자인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가 일어난 거냐면 저기서 갑자기 입자 하나가 우리 쪽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입자일 수도 있고 반입자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무언가 튀어나왔어요. 에너지가 나왔죠. 근데 에너지는 반드시 보존돼야 되거든요. 그럼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간 그 놈은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에너지가 우리가 튀어나왔으면 걔는 흔히 말하는 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반입자라는 것이 아니고 음의 에너지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음의 에너지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 에너지는 질량이거든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E는 mc제곱이 그걸 의미합니다. 에너지는 질량과 같아요. E는 m과 비례해요. 그럼 에너지, 음의 에너지, 마이너스 에너지가 블랙홀 안에 들어갔다는 거는 블랙홀의 질량이 반드시 줄어들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호킹 복사에서 증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반입자가 들어가는 건지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인과적으로 봤을 때 바깥에서 보는 관찰자는 우리 입장에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갑자기 입자가 툭 하고 운동 에너지를 가진 채 질량이 있는 입자가 튀어나오는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러면 저 블랙홀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 난 모르지만, 우리는 계산도 안 되고 특이점이니까 모르지만 분명히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일은 생겨야 된다. 만들어질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호킹 복사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음의 에너지가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음의 에너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나 커서 시공간을 정말로 일거뜨리면서 거기서는 그게 가능해져요. 요게 말로 들으면 그냥 블랙홀은 놀라우니까 가능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아득히 넘어가는, 우리가 상식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그 안에서는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는, 시공간의 왜곡이 아주 커지게 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에너지를 수학한다의 개념보다는 얼마나 무섭냐,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상대성 이론이니 양자역학이니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통용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통용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시간과 공간과 이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이렇게 얽히면서 왜곡돼 버리니까 어떠하다라고 우리가 말하기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 단지 뭐 때문에 질량과 크기의 관계에 의해서 너무나 작은 특이점으로 수축해버렸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그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의 과학으로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이다. 이게 사실 블랙홀의 좀
흥미로우면서도 무서운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게 교피니까 말씀드린 건데, 지금 설명드린 이 호킹 복사가 제일 정확한 설명이에요. 질량과 반질량이 생겼는데, 그거는 이제 가설로 그게 설명을 하는 거. 스티븐 호킹이 실제로 그렇게 예시를 들었긴 한데,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냥 이거는 예시일 뿐인 거고, 중요한 건 뭔가 입장 팍 하고 튀어나오는 에너지가 생겼다는 거는, 쟤는 뭔가 에너지를 뺏겨야 된다. 누가 뺏겼냐? 보이지 않게 들어가 버린 걔 때문에 제가 에너지를 뺏긴 거다. 그게 복사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어떤 외계 문명이 블랙홀 주변에 있다면, 초반엔 살기 힘들었겠죠. 근데 살기 힘들지 않았을 수 있어요. 블랙홀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냥 걔가 그 주변의 강착 원반이 뿜어내는 그 따스한 에너지로 번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근처에 있었으면 초반에는 어쨌든 간에 힘들었겠지만 인간 정도 진화하고 그 이상으로 진화를 하면서 이걸 안전하게 수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거잖아요. 무시무시한 기술이지만 그 블랙홀을 통해서 무시무시한 천체지만 그 블랙홀의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어떤 방식으로든 지구로 오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이긴 한데, 왜냐하면 그 정도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깊게 사유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에 대한 정의가 우리랑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순간 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순간 이동은 정보의 전달일까요? 아니면 그 개체의 전달일까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있는 물을 이쪽으로 순간 이동을 시키고 싶어요. 그럴 때 실제로 여기 있는 물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자들을 다 쪼개서 그 원자를 갖고 와서 조립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자들의 정보를 그대로 연결된 형태 그대로를 이쪽으로 복원을 해낸다면, 생명체도 그렇게 한다면, 얘는 여기서 사실은 파괴돼서 죽었고 여기서 새로 나타난 거지만 연속선상에서 자기가 나 여기 이제 갑자기 잠에서 깨보니까 여기 있네라고 느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이건 죽고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제 지인과 한참 얘기를 했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 죽음이 무슨 죽음이냐, 정보의 전달이지 않냐, 정보가 살아있으면. 근데 아니잖아, 얘는 죽음을 경험하잖아, 느끼지 못할 뿐이지라고 했더니, 그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물질 대사하면서 살잖아요. 그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조금씩 바뀔 거잖아요, 원자 단위에서는.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죽는 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제 여러 가지 철학적 사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그런 정말 특이적인 현상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사유의 한계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예를 들면 5만 광년 걸리는 곳을 어떻게 가라고 하겠지만, 어떤 문명은 그냥 수학여행 가듯이 갔다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정보를 전달해도 예를 들면 10,000년이 걸립니다. 근데 가는 거예요. 괜찮아, 우리는 시간을 초월한 존재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시간을 초월한, 시공간이 왜곡된 블랙홀을 주변에 두고 살아가는 존재라면 사유가 우리랑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존재라면 기꺼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흥미롭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아직까지 아무런 외계인이 안 왔다면 앞으로도 안 올 수 있겠다. 우리가 첫 번째거나, 그 친구들도 우리랑 비슷한 거예요. 문명이라고 하는 게임을 해보면, 혹은 스타크래프트 같은 걸 해보면 한 3분이 지났는데 러시가 안 왔어요. 그럼 걔네들이 갑자기 막 그 배틀크루저 한 부대를 데리고 올 수는 없어요. 3분 지났으면. 거기도 해봐야 뭐 이 정도 수준이고 우리도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아예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발달한 문명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다. 둘 중에 하나다. 진짜 못 온 거면 앞으로도 못 올 것이고 접촉이 힘들 것이고, 만약에 왔었다면 그냥 지켜보면서 귀여워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자신들이 신적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걸 초월했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보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이제 흥미로웠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외계인 경험담들이었어요. 외계인을 봤고 뭐 로스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외계인들이 다 어떻게 그려지냐면, 물론 다 다르지만 그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인식의 한계가 드러났어요. 형태가 뭐 어떤 모양이어야 된다, 목성형, 금성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통 눈은 크고 얼굴은 이렇게 작으면서 몸은 뭐 배둘 이런 형태가 돼 있거나, 아니면 문어 같은 형태가 돼 있거나. 그러면서 내가 외계인에게 납치당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존재들이 그렇게 또 성적인 거에 관심이 있어요. 인간은 어떻게 번식하는가.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예쁜 꼬마 선충이나 초파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알아보기도 하고, 사실 돌연변이도 만들고 하면서 실험도 합니다. 초파리들이나 예쁜 꼬마 선충이나 혹은 개구리의 섹스, 그렇게 관심을 그렇게 특별히 두지 않거든요. 그죠? 물론 성은 독특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으니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사는 거지. 완전히 우리 아득히 초월한 존재 입장에서는, 야, 인간이 어떻게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번식을 하고 어떤 체위를 할까에 뭐 그렇게 관심 별로 안 가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걔네들이 이제 나를 납치해서 실험할 때 그렇게 고문을 하면서 성적인 관심을 가지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짓말이다라기보다는 되게 중립적으로 말하는 망상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내 뇌가 그려낸 어떤 특이한 경험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의 관심을 반영하는구나. 결국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사지를 가지고 있는 외계인, 그리고 언어의 형태, 그리고 그 시대에 생각할 수 있었을 법한 우주선의 형태, 그리고 그들이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관심도 뭐 전쟁을 하려고 하거나 고문을 하려고 하거나 성행위를 시키려고 한다든가,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형태. 근데 그 정도로 어떤 초월한 존재가 왔다면 그 이상의 걸 좀 볼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적어도 외계인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뭐 맨인 블랙 영화라든가 그 외계인 체험들의 이야기랑 훨씬 다른 형태의,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형태의 의식 수준을 갖고 있는 존재일 테니 그렇게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프로토스 같네요.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가 출연한 콘텐츠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을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어떤 하나의 질문을 들으면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같이 접근을 하면서 꼬리를 물고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간단한 답을 하나를 내리기에는 사실 같이 알아야 되는 이야기들, 사고해야 되는 것들이 같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도 연결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신사임당 채널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관심 갖고 있는 뭐 경제 분야랄지 시사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건 이런 거야, 이건 뭐 선한 거야, 이거는 정의야, 뭐 이 나라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주식은 어떤 거야라고 단적으로 예를 들기에는, 단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복잡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면에서 뭐 제가 하는 사고가 과학적 사고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것이 좀 더 확장돼서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라고 한다면, 나중에 어떤 투자랄지 인간 세상의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기회를 주신다면 저도 같이 이런 이야기들 더 넓게 흥미롭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